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 학부 이사학번 한유린 멘토입니다. 결과 보고회 시작하겠습니다. 학부 소개 및 커리큘럼, 졸업 후 진로와 디코인, 학부 강점과 멘토링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부는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대학 소속으로 2024년에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1, 2, 3학년 약 120명이 재학 중입니다. 학부 사무실은 교양관 1층 113호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글로벌 문화 환경 속에서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이해하고 융합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으로 DC로 이루어진 학부의 비전 3가지입니다. 호기심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창조해낸 창의적인 개념을 활용하여 콘텐츠에 적용시키며 글로벌 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부 대표 교수님은 임대근 교수님과 김민영 교수님입니다. 두 분 외에도 훌륭한 교수님들이 강의를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학부는 4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적 콘텐츠와 스토리 콘텐츠, K 콘텐츠, 콘텐츠 비즈니스인데요. 이 중 한 가지 모듈을 선택하여 그 모듈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뉜 것뿐 원하는 모듈의 수업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오브 사운드 수업은 교내 수업뿐만 아니라 녹음 스튜디오에 방문하여 녹음 장비와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성우분들과도 만나고 녹음 부스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비주얼 콘텐츠 모듈에는 이 외에도 UI, XR, 색채 이론 등 수업이 있습니다. 스토리 콘텐츠 모듈에는 스토리보드뿐 아니라 캐릭터 빌딩, 영화 등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K 콘텐츠 모듈에는 팬덤뿐만 아니라 K 웹툰, K TV쇼, K 엔터테인먼트 등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콘텐츠 비즈니스 모듈에는 데이터 분석, IP 활용, 이커머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분야, 문화 콘텐츠 유통, 투자, 정책 결정 분야, 스토리텔링 창작 및 교육 분야, 문화 콘텐츠 공연 연출 및 경영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디코인은 전공 이해도를 높이고 콘텐츠 관련 스킬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디코인은 디지털 콘텐츠 학부의 졸업 요건 중 하나로 400개를 모아야 졸업이 가능한데요. 이는 흡수 어빌리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코인을 부여하는 행사에는 학과 행사, 방학 중 개인 프로젝트,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대형 실습 및 특별 행사 등이 있습니다. 디코인 계산법은 학부에 들어오시면 정확히 설명드리겠지만 흡수 어빌리티 포인트에서 곱하기 4를 한 것이 디코인의 개수입니다. 우리 학부의 특징으로는 디콘월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디콘월드란 디지털 콘텐츠 학부의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어문학관에 위치해 있으며 스튜디오와 창작실, 영사실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튜디오는 각종 촬영 기기들과 녹음실, 편집 가능한 컴퓨터들을 구비한 공간으로 조교들이 근무하고 있을 때 언제나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사실에서는 영화를 상영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할로윈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학부 강점으로는 학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디코니크란 콘텐츠 관련 강연과 필드트립을 통한 현장 경험, 전시 관람 등등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으로 띄운 것처럼 디콘위크는 3일 정도 진행되는데 3일 동안 다양한 강연과 쇼케이스, 네트워킹 등이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강의와 상영회, 포럼, 학술제 참가 기회가 있는데요. IAELC 국제학술제와 경기 인디시네마, 인문학과윤리 대학생 연합 공모전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영화제 실습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 DMZ 영화제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제주도에서 개최된 국제학술제에 참가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2학년이라는 신분으로 소논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발표 이후에는 제주도 숙소에 머물면서 컬처 트립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선배와 함께하는 전공 설계 멘토링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링은 2회차로 진행되었고, 저는 1분 이내 길이의 브이로그를 제작해 오라는 과제를 멘티들에게 주었습니다. 1회차 멘토링 목표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자기 이해 결과지 요약본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학부와 얼마나 시너지가 있을지를 연결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티들의 자기소개와 학부 관련 궁금증을 나누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학부 안내뿐만 아니라 저희 개인적인 경험도 공유했는데요. 저는 창업 동아리 이넥터스 활동을 통해 제품을 제작하고 펀딩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며 콘텐츠 또한 비즈니스로 확장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2회차 멘토링 때는 디지털 콘텐츠 학부의 수업을 소개하며 학부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학과 수업 전반과 과목별 특징, 효율적 공부 방법 및 과제 시험 꿀팁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과제로 내주었던 멘티들의 영상을 서로 공유하며 칭찬과 개선점을 전달하고 멘토링을 마무리했습니다. 멘토링 일정은 다음과 같았고요. Q&A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툴 사용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는데 툴 사용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을 들어와서 기르고 싶다고 하시면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혼자 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했던 브이로그 제작 과제의 썸네일입니다. 멘토링 후기는 감사하게도 좋은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멘토링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됐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 멘토링 결과 공유의 발표를 맡게 된 디지털 콘텐츠 학부 강한나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멘토링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 제가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는 것에 부담감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후배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어떻게 정보들을 설명해 줄지 고민했고, 또한 과에 대해서 조금 더 검색을 하였을 때 제가 모르는 과의 수업 커리큘럼이나 과의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멘티들의 이해를 살펴보며 멘티들이 저에게 할 만한 질문이 무엇이 있을지 조금 더 고민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검사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후배들의 하고 왔을 직업 심리 검사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실제로 저도 직접 해보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이에 관련된 유형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을 때 예술형이라는 유형이 가장 디지털 콘텐츠 학부와 관련이 있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멘토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전공 결정과 유형에 대해서 했는데요. 첫 시간이라 긴장을 많이 했지만 막상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조금씩 긴장이 풀어졌고, 수업이 다 끝났을 때는 멘토링이 끝났을 때는 오히려 너무 어려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티들에게 제가 직접 검사 결과를 물어보고 디지털 콘텐츠 학부 외에도 어떤 학부와 함께 학과를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후배들이 직업 검사 결과와 관련되게 전공을 설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한 과제가 아닌 이를 통해 자기 삶을 진지하게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저도 배워야 할 점을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 역시 본 전공에서 어떤 적성이 필요할지, 또 그 적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2회차는 1회차보다 조금 더 긴장을 풀고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전 디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2회차 때는 조금 더 친해진 멘티들에게 디지털 콘텐츠 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멘티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굉장히 다채롭다고 느꼈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콘텐츠 확보에 대한 큰 질문과 졸업 요건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 있었고, 조금 더 세부적이게 나아가자면 누구나 대학생이 할 법한 팀플이나 수업 방식, 교수님들에 대한 질문 역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며 저 역시 예전 선배에게 무턱대고 밥약을 선창하여 정말 1시간 내내 열심히 질문했던 모습이 떠올라 후배들의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또 저 역시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며 제가 옛날에 들었던 수업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 역시 멘티들과 함께 해당 전공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와 학원 및 진로 설계에 어떻게 하면 저희 학과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 역시 많이 고민해 보았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멘토링을 진행하며 저는 다양한 긍정적이었던 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후배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해당 멘토링 과정을 통해 후배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친한 친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저희 과에 대해 깊이 알아볼 수 있었고 저 역시 해당 과에서 했던 활동들이 졸업 요건에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간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후배들의 성향이나 후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외대에서 하는 다양한 검사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다양한 검사를 같이 진행해보며 이런 검사들을 1학년 때 했으면 더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개선할 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저는 멘토링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연습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겠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이건 제 개인적인 개선 아니지만 친절하고 멘토들과 토론할 수 있는 좋은 멘토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총평으로 후배들과 함께 진로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 이번 멘토링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컴퓨터공학부 2사학번에 재학 중인 고선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자유전공학부에서 컴퓨터공학부를 넘어온 케이스인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학부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저희 학부에 대해 설명을 또 드리고 추가적으로 멘토링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토링 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PPT를 조금 페이지를 착각해가지고 내용은 2회차고 1회차 심지어 날짜도 조금 잘못 적혀 있긴 한데 일단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회차 멘토링은 2025년 9월 23일 수요일에 18시에서 18시 50분 백년관 403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회차 내용으로는 자기 이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발표하고 빠른 해석 진행 후에 전공생활과 학습법 중심 Q&A를 하며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렸고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과 포인트 선택 팁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회차는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18시에서 18시 50분 백년관 505호에서 진행되었는데요. 2회차에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AI, 기획 등 직무 트랙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소개드린 후 백준이나 코드트리 학습 방법 등 알려드리며 어떻게 컴공을 이수했을 때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회차도 똑같이 Q&A를 중심으로 이중전공이나 대학원, 교환학생, 취업 방향 등 결론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활동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저희 과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멘티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자유전공 학생이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먼저 멘토링 할 때도 진행을 했었고 오늘 처음 저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스크래치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코딩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코딩한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코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로 쭉 개발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컴퓨터공학부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과는 연계성이 굉장히 좋은 학과입니다. 저희 과는 뭐 로봇으로 나가든 AI로 나가든 심지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핀테크 재정 쪽으로 나가든 상관이 없이 어느 과에서도 접목이 가능하다는 게 저에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제가 저희 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과 전공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 전공 필수는 다른 과는 사실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전공 필수는 2개로 자료구조와 캡스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료구조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한 기초 코딩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캡스톤 프로젝트는 많은 과 사람들과 함께 이중 전공생을 포함해서 많은 과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 학기마다 다양한 언어를 한 번에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 똑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지만 다른 각자의 차이점들을 배워나가는 게 또 저는 저희 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는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보시는 것은 인공지능 그리고 밑에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트랙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지는 않고 자유롭게 선택해도 되는데 선택해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교과 활동입니다. 저희 과는 3가지 학회가 있는데 엔큐브, PMP, 탭이라는 학회가 있고요. 동아리로는 저희 과 동아리는 아니지만 연합동아리 멋쟁이 사사처럼 그리고 그누빌, UMC, DAT, GDGOC 등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과를 오시게 된다면 꼭 동아리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하는 경험이 정말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꼭 학회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포함이요. 그리고 저희 학과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IT 서비스 대기업, 두 번째로는 제조업 대기업, 세 번째로는 유망 스타트업 창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원 진학이 있습니다. 저희 과는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자기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질문은 제가 진학하고 나서 후배님들한테서 그리고 멘티님들께 들었던 질문 중에 2가지를 뽑아왔는데요. 전공 지식이 없다면 전공 수업이 따라가기 어렵나요? 저는 모르는 것이 생각보다 많았지만 교수님이나 동기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해결을 하면 충분히 따라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중 전공과 전공 심화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저희 과를 이중 전공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만약에 본 전공으로 선택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 과 분들은 대부분을 전공 심화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진로가 있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핀테크처럼 이중 전공으로 경영이나 경제를 고른다던가 심지어는 아예 관련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언어학과 같은 걸로도 선택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를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과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발표를 진행했던 고선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23학번 변재영입니다. 저는 이번 전공설계 멘토링에서 자유전공학부 후배들을 대상으로 바이오메디컬 전공 탐색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그 활동 결과 그리고 멘토로서 느낀 점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해 2학년 때 바이오메디컬을 본전공으로 그리고 국제금융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공학과 금융은 굉장히 다른 영역이지만 저는 2전공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멘토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처럼 자유전공에서 전공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바이오메디컬 공학이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멘토링의 첫 단계인 4주차에서는 자기이해를 통한 전공 탐색이었습니다. 멘티들은 사전에 자기이해 검사를 진행해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BME 전공의 기본 구조와 학문적 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바이오메디컬은 생명과학, 의학, 그리고 공학이 결합된 최첨단 융복합 학문입니다. 의료기기, 의료영상, IT, 헬스케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 함께 요구되는 대표적인 융합 전공입니다. 바이오메디컬 공학부는 전자정보 컴퓨터 공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을 통합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단순한 생명과학 중심의 학과가 아니라 수학,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자연과학 기초 위에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 비중은 공학 30, 공학 70, 자연과학 3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비율은 곧 바이오메디컬 공학이 단순한 생명공학적 이해에 머물지 않고 IT 기반의 의료기술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실무 역량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BME의 강점은 의학적 이해와 과학적 사고, 그리고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IT 기술과 결합해 첨단 의료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융복합 인재를 키운다는 점입니다. 저희 학과에는 총 8명의 교수님이 계신데 현재 학과장이신 우명균 교수님, 남윤호, 김보형, 고윤희, 오세웅, 최근에 오신 세 분의 교수님인 김모광, 강규원, 박준홍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희 학과는 많은 교수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학과장을 맡아주고 계시고 학과장님이 캡스톤 담당 교수님이 되십니다. 5주차에서는 멘티들이 먼저 자유전공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공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각자 느낀 점을 공유하고 전공 흥미 및 적성 탐색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중전공 선택을 돕기 위하여 AI 요약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학과의 전공 비교 분석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바이오메디컬의 커리큘럼은 기초, 실습, 연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 2학년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자연과학 기초 과목과 회로 이론 프로그래밍과 같은 기초공학 지식을 배우며 탄탄한 기반을 다집니다. 3학년부터는 의료영상 처리나 생체 전자기학 등 실습 중심의 과목을 통해 이론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해보고 4학년 때는 캡스톤 설계와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영향을 강화합니다. 또한 커리큘럼은 시스템 트랙과 데이터 트랙으로 나뉘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BME는 공학, 의학, 데이터가 융합된 구조 속에서 이론적 사고력과 실무 능력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전공입니다. 바이오메디컬의 비교과 활동은 주로 학과내 단체 톡방을 통해 공모전, 학회, 인턴십, 채용 공고 등 다양한 정보가 수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톡방은 학생들이 전공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학회나 공모전 등 주요 일정을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지난주에 남윤호 교수님 수업에서 ICMRI 학회 참석을 추천받았고 그 이후 실제로 참여하여 의료영상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최신 연구 동향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공 발전 방향과 연구 흐름을 보다 넓은 시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수님과 학과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이 실무적 경험과 학문적 통찰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멘토링하면서 나왔던 다양한 질문들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과목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과목은 현재 배우고 있는 의료 영상 처리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의료 데이터를 직접 다루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실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에서 제가 이중전공으로 국제금융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자연계 공부만 해오다 보니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시야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이 사회와 시장 속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또한 배우고 싶었습니다. 국제금융을 공부하면서 공학적 분석력과 경제적 사고를 함께 키울 수 있었고 이 경험은 제가 앞으로 헬스테크나 바이오 산업처럼 기술과 경제가 결합된 분야로 나아가는 데 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는 이중전공 과목으로는 컴퓨터공학과, 생명과학과, 그리고 심화들이 있습니다. 하고 저희 학과에 많은 다른 타학과생들도 이중전공으로 오시는데 현재 수학과나 통계학과 학생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중전공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소감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전공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멘티들이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처음 전공을 선택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멘토링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멘티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저 또한 제 전공에 대한 확신을 다시 가질 수 있었고, 끝으로 함께 해준 멘티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안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은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이야기가 되어서, 그래서 전공에 대한 설명보다는 멘토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1주차는 멘티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2주차에는 멘티들에게 질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2주차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주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BME에 진학하게 되면은 대학원 진학이 필수인지에 대해서 묻는 멘티들이 많았는데, 연구나 개발 직무로 만약에 갈 생각이 있으면은 대학원 진학이 조금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학부 졸업하는 학생일지라도 이중전공을 통해서 새로운 융합 역량을 갖춰서 취업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딩이나 팀플이 많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멘티도 많았는데, 코딩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아직 많지는 않지만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코딩을 잘하면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BME는 공과대학 중에서 팀플이 정말 거의 없는 전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팀플이 4학년 가서 이제 캡스톤 발표에 하나 있는 게 팀플이 거의 끝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ME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전자공학, 내각, AI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융합해서 사람을 돕는 기술을 연구한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자율전공학부로 진학을 해서 BME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멘토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전공 이해도 향상과 그리고 진로 탐색 구체화, 그리고 긍정적 관계 형성을 멘토링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멘티들의 현실적인 궁금증을 해결해주면서 이제 멘토로서 보람을 느꼈고, 그 다음에 졸업생 선배와 제가 아무래도 아직 재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좀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랩실 투어라던가 아니면은 졸업생 선배와의 만남 같은 기회가 있다면은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일 BME 졸업생 분들이 공학관에 와서 발표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전공 학부 학생도 와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는 학생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발표 끝나고 따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대신 신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시간 관계상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도 2학기 전공 설계 멘토링에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멘토로 활동한 국제금융학과 박유빈입니다. 발표에 앞서 제 경험을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작년에 바로 자율전공학부 학생으로서 또 이 멘토링의 멘티로서 이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전공 선택뿐만 아니라 전공 교수님의 수업 스타일, 또 대외 활동 등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멘토가 되어 작년에 제가 받았던 도움처럼 후배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활동 개요, 1회차와 2회차 멘토링 내용, 그리고 대표적인 Q&A, 그리고 멘토링 성과, 마지막으로 느낀 점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개요입니다. 이번 전공설계 멘토링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전공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멘토링은 9월 23일 1회차, 9월 30일 2회차로 총 2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 멘토로 활동했는데요. 제 본전공은 국제금융학과지만 이중 전공으로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있기에 이 멘토가 되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아마 설명회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은 우리 학교에 없는 전공을 융합하여 나만의 전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내 개설된 학과 또는 융합하고 싶은 전공이 교내에 없다면 교외 학과에서 융합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교내에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광고 PR 브랜딩 전공과 방송 영상 뉴 미디어 전공 그리고 경영학부를 융합한 전공을 이수 중입니다. 제가 만난 멘티들은 일반 융합 전공 또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1전공으로 이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또 일부 국제금융학과도 고려하고 있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1회차 멘토링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차 멘토링은 9월 23일 친밀감 형성 및 방향성 탐색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게임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며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이후 멘티가 각자 희망하는 전공과 그 이유를 이야기하며 생각을 공유했고 사전에 준비해온 자기 이해 검사지 결과를 공유하며 자신의 강점과 진로 고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구글 폼으로 미리 받은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Q&A 세션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멘토링을 완료했고요. 또 2회차 멘토링은 9월 30일 전공 심화 탐색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1회차에서 파악한 멘티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제가 앞에 나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제 본전공인 국제금융학과에 대해 학과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주요 교과목, 또 난이도, 진출 분야 등을 설명했고 무역 전문 양성과 GTAP과 같은 교내 비교과 활동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멘티들의 관심이 높았던 EU 전공과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EU 전공의 경우 자유전공학부 홈페이지 내 전공 박람회 영상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고 특히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해서는 멘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전공 설계 신청서를 첨부하여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컨택이 힘들 수 있으니 미리 메일을 드리는 것을 추천한다는 실질적인 팁도 드렸습니다. 또한 흡서빌리티나 링커리어와 같은 교내외 비교과 프로그램 및 대외활동 플랫폼 활용법도 공유했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 멘토링으로 대외활동을 처음 접하고 1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했는데 미리미리 하면 좋다는 팁을 전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을 통해 배운 점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감활동지에 직접 정리하고 발표하며 들은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2회차 멘토링도 완료했고요. 멘토링을 진행하며 나왔던 대표적인 질문과 제 답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본전공 교과목 공부가 어렵지는 않은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국제금융이라는 학문은 되게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적 계산도 필요하고 또 경제학적 사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예습 복습하고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이나 스터디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 하고는 싶은데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교내에는 없는 나만의 전공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요즘 기업에서 융합형 인재를 선호한다는 점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큰 이점이니 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신청 시기는 매월 10월 중순임을 알려주며 저는 여름방학 때부터 교수님들께 메일을 드려 상담을 진행했으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관심 분야를 정리하고 방학 동안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들의 학사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되게 질문이 많았는데요. 기본 학사 정보는 학교 홈피에 들어가시면 학교 정보, 현황, 전자 규정집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만 융합 전공 관련 학사는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 설명회에서 제공된 영상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멘토링 성과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멘티들이 직접 작성한 소감 활동지 내용의 일부인데요. 전공을 혼자 고민하는 게 막막했는데 편하게 물어볼 선배님이 생겨 든든하다. 또 흡서빌리티나 링커리어 등 대외 활동의 존재와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원래 EU 전공만 생각했는데 멘토님 설명을 듣고 국제금융학과도 1전공으로 고려하게 되었다거나 새롭게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관심이 생겼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멘티들의 시야가 실질적으로 넓어지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멘티들의 관심은 멘토링이 끝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한 멘티는 멘토링이 끝난 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관심이 생겼다며 제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였는데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전공을 설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멘토링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멘토인 저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유전공학부 선배로서 제 경험을 나누면서 저의 대학생활과 전공 선택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멘토링을 통해 후배들이 막막함을 덜고 자신감을 얻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멘토링은 마무리되었지만 멘티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선배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공설계 선배 멘토링 국가리더 융합전공 멘토로 활동한 김준서라고 합니다. 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그리고 소개드릴 내용 안에 제가 직접 준비한 또 다른 자료도 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 지금은 좀 자료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조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국가리더 융합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제작한 멘토링 자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홉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생각보다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리더 융합 전공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두 캠퍼스에 모두 교차로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캠퍼스에서는 수강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해당 이유는 글로벌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의 조금 형태가 다르기 때문인데 아래 로드맵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민법에 대한 학점이 어차피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이냐? 형법 위주라고 표현이 된 것은 저희가 서울 캠퍼스에 비해서 형법 과목들이 조금 더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편의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강 요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가리더 융합전공은 전공 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수강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모든 학과가 그러하듯이 교육과정을 따라서 수강하시면은 좀 눈사람을 굴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사람에 목도리 둘러주고 싶을 수 있겠지만 눈을 먼저 굴려야 일단 목도리도 둘러주고 눈, 코, 입도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저희 2학년에 보시면 마련이 되어 있는 민법, 형법,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계과를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리더 융합 전공에 대해서 멘티들을 만나면서 로스쿨 진학과 리트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꽤나 있는 것으로 제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교 로스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3개년 진학생 현황을 보았을 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스쿨 진학이 어려워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아래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저희 서류 가산점 자교 출신에게 우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점 기준 26학년도 내년도 기준으로 9.2%까지 하락을 해놨습니다.
100% 중에 9.2%이기 때문에 학점 컷으로 좀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장학금 사실 1년에 1,000만 원 정도 학비가 듭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렇지만 장학금을 통해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교수님께 듣기로는 이제 장학금을 다 받아서 사실 금전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 없이 다니실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로스쿨에 진학을 희망하신다 하면은 크게 부담 없이 진학을 고려하시고, 그리고 앞서 다른 멘토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교수님께 면담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는 리트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리트 많이 들어는 보셨을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정확히 말하면은 논술과 비문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기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언어 이해, 추리 논증, 해당 70문제가 비문학, 여러분 다들 수능 치셨겠지만 비문학이랑 같은 계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술 같은 경우에 2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해당 부분은 제가 저희 멘티분들에게 따로 제공을 해드렸던 자료에서 몇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소를 좀 뽑아왔는데요. 우선 졸업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졸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따라가는 대로 졸업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 공통으로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학사 좀 수강 편람을 보시면서 해당 부분들을 체크를 미리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수구분 변경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 학과 강의를 듣고 나서도 여러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사가 마련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주시고, 자율융합 트랙은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에 굉장히 많은 장학금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학금에서 좀 제가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들어보면은 장학금 신청을 안 해서 없어지는 장학금도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학교 내에 홈페이지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강 편람 한 번쯤은 정독하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졸업 요건, 그리고 여러분들 이수하셔야 되는 이중 전공, 그리고 되게 헷갈려하는 재수강 관련해서 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흡서빌리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해당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장학 신청하는 것도 흡서빌리티, 그리고 학습 역량이라는 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학습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도서관 레포트 작성법 이런 거 사실 좀 알기 힘들지만 그런 부분 도움받을 수 있고요. 대외 활동에 관한 것도 다 공고가 올라옵니다. 한 번쯤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도서관 가시면 여러분들 논문 같은 거 원래 돈 내고 내야 되지만, 돈 내고 봐야 하지만 여러분들 무료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저희 학교에서 오피스 365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오피스 365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설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공에 관련된 질문 모두 받아주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해 주실 수 있는 여기 앞에 태유경 연구원님 계시니까 꼭 좀 상담 신청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전공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양력을 적어봤습니다. 나중에 자료 요청하시면 천천히 보시고 본인이 활동 원하는 거 있으면 편안하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 간략한 이제 개인 번호라든지 해당 부분 말씀드리고, 저한테 제가 오늘 시간 관계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먼저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Q&A가 나중에 있다 해서 해당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전공 설계 선배 멘토링 결과 공유의 발표를 맡은 진예령입니다. 저는 언어인지과학과를 본전공으로 하고 국가리더 전공을 이중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리더 전공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리더 전공 소개입니다. 국가리더 전공은 공무원이나 외교관, 국제기구 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사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과과정입니다.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 혹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경쟁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 행정, 국제 분야 전반의 이해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리더 전공은 일반 융합전공 형태로 2, 4학번까지는 이중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2, 5학번부터는 본전공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리더 전공은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전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공 교류 과목 소개입니다. 전공 교류 과목은 총 15개로 교양 과목들 중 정해진 과목의 학점을 국가리더 전공의 학점으로 넘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공 교류는 최대 6학점, 즉 3과목까지 할 수 있고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양회사의 취득학점을 국가리더 전공의 취득학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의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에 한해 캠퍼스 구분 없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국가리더 전공의 주요 과목 구성입니다. 이번 학기에 개설된 10개의 강의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공은 크게 5개 분야로 나뉩니다. 먼저 헌법, 행정법 분야에서는 총 4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국가조직의 구조, 행정기관의 역할,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국가 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배웁니다. 이 과목들은 공무원, 외교관, 법조인 등 공공영역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기초가 됩니다. 민법 분야에서는 계약, 재산, 부동산과 같은 실생활 법률 문제를 다루며 법이 어떻게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가를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형법 분야는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형벌의 원칙,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의 정의와 공정성을 탐구하는 영역입니다. 국제법 분야에서는 국가 간의 법적 관계, 국제조약과 국제기구의 역할 등 국제사회에서 법이 작동하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응용특수법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이나 법률 중국어 강의처럼 현대사회의 특수한 법적 영역을 다룹니다. 이 전공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법 조계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공익변호사 등 법 관련 직업들이 있고 공공기관 및 행정 분야에서는 5급, 7급, 9급 공무원, 법무직, 정책분석가, 감사원, 헌법재판소 연구원 등이 주요 진출 분야입니다. 또한 기업 및 금융 분야로는 기업 법무팀, 전담 변호사, 인사 노무 담당, 보험 금융, 법률 자문 등 기업 내에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연구, 기타 분야로는 UN, WTO 등 국제기구, 외교관, 국제협력 전문가, 그리고 교수나 연구자로의 진출도 가능합니다. 즉, 국가리더 전공은 법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공공, 민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진로로 개척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전공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첫째, 교양과 전공의 난이도 차이입니다. 교양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개념 위주이지만 전공은 훨씬 깊고 심화된 내용을 다룹니다. 그렇기에 법 교양에서 단순히 재미를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리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조금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조항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연결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셋째, 진로와의 연계성입니다. 법학 전공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사고력은 정책, 기업, 국제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리더 전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리더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추천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교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둘째,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즐기는 학생, 셋째,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이 전공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례를 해석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맞습니다. 또 사고력을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는 걸 넘어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분이라면 훨씬 흥미롭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리더 전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공을 통해 우리는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읽기와 글쓰기 등 표현 능력도 함께 강화됩니다. 또한 사회와 정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진로 탐색 및 전문 역량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법학만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논리력과 사고력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리더 전공은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리더 전공은 대학 생활에 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를 본전공으로 하고 컴퓨터공학부 이중 전공 중인 유예린입니다.
네, 지금부터 전공 설계 멘토링 결과 공유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에 대한 학과 소개를 시작으로 전공 커리큘럼과 학업 특징 및 역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살펴볼 스포츠 산업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전공 관련 자격증 및 대외 활동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졸업생들이 진출을 어떤 분야로 하는지 또 취업 현황에 대해 공유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특성화된 학부로 21세기 스포츠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학과는 스포츠를 경영, 정책, 마케팅, 미디어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아우르는 융합 학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 역량은 국내 최고의 글로벌 스포츠 전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포츠 산업 전반의 경영, 정책, 마케팅, 데이터 분석을 아우르는 체계적 커리큘럼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두 번째 목표 역량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풍부한 실무 경험의 제공입니다. 글로벌 이벤트 참여 및 산학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기획 운영 능력과 글로벌 스포츠 비즈니스 감각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표 역량은 외국어 바탕의 심화 교육 과정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강점을 살려 영어 또는 제2 외국어의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 스포츠 기구 및 다국적 기업에서 활동 가능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저희 학과의 목표 역량입니다. 저희 학부의 학과 커리큘럼은 각 트랙별 학문적 기초와 산업 실무를 균형 있게 다루는 4년 과정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1학년에는 스포츠 정책, 데이터 리터러시, 인공지능 활용 등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2학년에는 스포츠 경영, 마케팅, e스포츠 산업론 등의 전문 지식을 심화합니다. 또 3학년에서는 이벤트 기획과 PR 커뮤니케이션 등의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되고 4학년에는 인턴십과 융합상업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경험을 쌓고 실무 역량을 완성하게 됩니다. 저희 학과 커리큘럼의 핵심은 이론에서 실무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체계적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업 역량 및 특징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는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과 학생 주도 학위 활동을 통해 가치 있는 핵심 역량을 키워나갑니다. 먼저 팀 프로젝트 영역에서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통해 팀을 구성하여 실제 스포츠 브랜드 리그, 기관과 연계하여 탐구하는 수업 방식을 진행하고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주도 활동에서는 아이웨이, 하이커스, 스태퍼 등과 같은 다양한 학회와 동아리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으로 기획 운영 능력과 스포츠 비즈니스 분석력,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및 리더십을 배양합니다. 이제 스포츠 산업의 동향 및 전망을 파악함으로써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규모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스포츠 산업 실태조사에 따라 국내 스포츠 산업 매출은 81조 원 규모입니다. 산업 전망으로 앞으로 스포츠 산업은 플랫폼 비즈니스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콘텐츠 융합이 핵심이 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 성장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스포츠 테크의 확산과 정부 정책의 확대에 따른 산업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제가 멘토링 2회차 때 공유한 전공 관련 자격증과 대외 활동 정보인데요. 전공 관련 자격증과 대외 활동은 진로 구체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전공 관련 자격증으로 스포츠 경영 관리사 자격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과 수강 과목의 심화 학습으로서 할 수 있는 SQLD와 ADSB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관련 대외 활동인데요. 먼저 코스프 U 스포츠 마케팅 러너 활동과 다음으로는 국가대표 스포츠 마케팅 서포터즈 활동이 있습니다. 코스프 마케팅 러너는 선수 출신의 학생과 일반 대학생이 함께 참여해서 스포츠 산업 역량에 대한 이해와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진로 탐색 및 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스포츠 마케팅, 국가대표 스포츠 마케팅 서포터즈는 대한체육회 주관의 대학생 대상 스포츠 마케팅 서포터즈 활동입니다. 자세한 거는 구글링 또는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지원 기간과 지원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선배들이 졸업 이후에 어떤 취업 분야에 진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내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취업 분야가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포츠 마케팅, 브랜드 관리 및 스폰서십 분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단 및 리그 운영, 스포츠 조직 관리 분야, 그 다음에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기획 분야, 마지막으로 공공행정 정책 기획 및 스포츠 산업 육성 분야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에 진학하신 이후에 본인의 관심 분야와 적성에 맞는 세부 분야를 선택하셔서 관련 대외 활동 또는 학회 활동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진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의 결과 공유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전공탐색 멘토링 차태윤, 최재훈, 이해랑 멘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인 프로젝트 개요,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소개, 커리큘럼,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내 학회 활동과 저희 전반적인 1차, 2차 멘토링 활동 요약, 그리고 필요 역량 및 기타 소개, 그리고 저희 스스로 만들어낸 피드백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2, 3학번 차태현으로 이중전공 행정학과를 이중전공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속 단과대학인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대학 학생회장을 하면서 있었던 경험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열심히 멘토링 진행했었습니다. 멘토링 개요입니다. 전공 선배 멘토링의 큰 목적인 자연전공 학부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과의 전공 특권과 전공 및 진로 탐색에 따라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추가로 학과 생활의 내용들을 전부 공유하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얻은 꿀팁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 국내 개최로 관심이 증가된 스포츠 산업 분야에 따라 스포츠 외교 및 행정, 마케팅 등 관련 산업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입니다. 국내 스포츠 협회와 MOU 체결 등의 방법으로 현장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안게임, 그리고 파리올림픽 등에서 학생들이 이벤트 운영 및 의전 및 통역 등의 업무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연령은 뒤에 이해랑 멘토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스포츠 전문가 교육,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풍부한 실무 경험 제공, 세 번째로는 외국어 바탕 심화 교육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후 진로로는 앞서 배운 역량들을 토대로 올림픽 조직위원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및 각종 구단에 진출하는 그러한 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의 전공 로드맵입니다. 저는 1학년 때 학부 공통 교과목 이수 후에 2학년 때 트랙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세부 전공으로는 스포츠 경영 트랙, 스포츠 마케팅 트랙, 그리고 스포츠 ESG 트랙, 그리고 스포츠 비즈니스 트랙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e스포츠 트랙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팀 티칭을 들으면서 교수님들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 같은 교과목과 교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수정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다음 최재현 멘토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 전공 과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학년 전공 과목으로 스포츠 마케팅 실무 실습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 및 학생들이 직접 마케팅 물건을 제작하고 판매 및 투자 계획까지 설립하는 실습 과목인데요. 두 번째로는 스포츠 데이터 애널리틱스 과목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팀티칭으로 진행이 되는 수업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스포츠를 결합해서 스포츠 분야에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루는 수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 재무관리 수업입니다. 스포츠 산업 내에서 재무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과 도구를 다루는 과목으로 이 수업도 2학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학년 수업인데 스포츠 이벤트 기획 및 실습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 후 학생들이 직접 스포츠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인 개념과 실무 능력을 학습하는 과목인데요. 이 수업 중에서 스포츠 마케팅 실무 실습 수업과 스포츠 이벤트 기획 및 실습 수업은 사진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되었던 두 수업에 있어서는 사진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스포츠 마케팅 수업에서는 총 8개의 조가 있었지만 유니폼을 판매하는 조와 슬리퍼를 판매했던 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는 추가적으로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의 축제 부스로 스포츠 마케팅 축제 부스로 이용을 해서 2학년 학우분들이 해당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실습 수업에 대한 사진인데요. 우선 이번에 100년간을 이용해서 했던 수업 2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소년 영어 축구 대회 힙스라는 수업인데 그 수업은 이제 저희 주변의 용인이나 광주시 지역에 있던 저희 외국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학생들이라던가 영어에 관심 있는 유치원생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했던 유소년 영어 축구 대회 수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용인시나 경기도 관내로 대회를 진행했던 설렘덩크라는 농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과 내 학회 소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부 내에 현재는 4개의 학회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마추어 축구단 비영리 법인인 아이베이 축구학회, 그리고 야구학회인 하이커스, 그리고 스포츠 미디어 학회인 스태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가치를 창출하는 학회인 디나미스라는 학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FC 올릭스랑 매드독스는 기존 학회로 시작을 했다가 규모가 커져 중앙 동아리로 발전한 두 동아리도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내에서 스포츠로 활용을 하는 직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외 활동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해당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대외 활동을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첫걸음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첫 대외 활동으로는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요 없는 대외 활동을 추천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쉬운 직무의 대외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스포츠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도 도전을 해보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및 교내 활동으로 실무 경험을 쌓는 것도 좋다는 멘토링을 진행했었습니다. 옆에 있는 곳들은 대외 활동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음은 최재현 멘토님께 연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해서 현재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를 1전공으로 비즈니스 AI를 2중전공으로 선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최재훈입니다. 먼저 멘토링 결과 공유이기 때문에 1차 멘토링을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랑 멘토랑 차태용 멘토랑 같이 진행을 했었고, 진행하기 전에 사전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전공, 그리고 희망하는 이중 전공 및 이제 멘토들 혹은 교수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을 사전으로 여쭤보고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면서 멘토링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1차 멘토링은 글쓰산 소개 및 질의응답을 메인 베이스로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2학번부터 변경된 이수 학점부터 해서 필수 전공 과목을 2학번부터 변경되는 이제 필수 전공 과목 및 이제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트랙 운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글쓰산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학부생활 및 활동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일단 글쓰산 학우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중전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상경 계열로 간다면은 국제금융학과라든지 경영, 경제 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선택을 하고, 이제 스포츠 공공기관을 좀 목표로 하는 학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학과 또는 이제 언어 쪽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언어, 또는 이제 이공계열 이제 스포츠 AI 쪽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컴퓨터공학, AI, 그리고 이제 통계까지 좀 많은 이중전공을 선택한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태윤 멘토께서 잘 설명드렸지만 학부 생활에서 대외 활동, 특히 뭐 스포츠 인턴, 마케터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졸업생 선배님들도 이런 커리어를 쌓으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셨다는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글쓰산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냥 크게 세 분류를 나누자면 이제 스포츠 행정,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이런 분야로 취업하시는 선배님들과 이제 프로스포츠, 예를 들어서 K리그 또는 KBO 각 구단들, 그리고 기타 프로스포츠 조직으로 취업하시는 졸업생분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미디어 콘텐츠 산업, 예를 들어서 나이키 코리아에 현재 한 5분 정도의 선배님들이 취업을 하고 계시고, 언더아머, 요넥스, 뭐 예를 들어 방송 쪽이라면 스포티비 이런 분야에서도 다양한 선배님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멘토링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학생들한테 잘 설명하면 좋을지 정리한 그러한 노트고요.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예정되어 있는 이런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가 내년 연도부터 예정하고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가 2학번부터 트랙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트랙으로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가 총 4개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현재 신청한 상황이고, 현재 심의위원회에 그 심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앤 이벤트 매니지먼트라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개설할 예정이고요. 총괄은 박성희 교수님께서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이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이벤트 기획과 운영 마케팅 전략 수립을 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 이벤트 매니지먼트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아까 차태훈 멘토가 잘 설명했지만 저희 글쓰산 학부의 가장 대표적인 수업인 스포츠 마케팅 수업과 스포츠 이벤트 수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포함해서 경영학 수업과 PR 커뮤니케이션 수업까지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스포츠 경영 컨설팅이라는 마이크로 디그리인데요. 이거는 김남수 교수님께서 총괄 담당하실 예정이고, 스포츠 산업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경영 컨설팅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경영학과 행정학을 베이스로 이제 경영연구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스포츠 산업 전방에서 컨설턴트로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마이크로 디그리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 스포츠 비즈니스라는 마이크로 디그리인데요. 이는 이승필 교수님께서 총괄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스포츠 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되게 가장 중요한 그 역할 중 하나인데요. 이런 데이터 기반에서 비즈니스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수업과 인공지능 활용 실습이라는 1학년 수업을 기초 베이스로 이제 ESG 수업과 이제 경제학, 경영 경제 분석까지 이어나가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스포츠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 안에서도 마이크로 디그리가 하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e스포츠 이벤트 및 비즈니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안에서 e스포츠 산업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거버넌스적인 관점을 이해한 다음에 실제로 이벤트를 개최하고, 그리고 실제 e스포츠에 대한 실습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이크로 디그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e스포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이해랑 멘토께서 발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2사학번 이혜랑이고, 글쓰산 스태프로 현재 일하고 있고, 이중전공은 경제학과 선택하였습니다. 네, 먼저 글쓰산의 필요 역량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능력, 스포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무 담당 인재입니다. 먼저 저희 학과 내에서는 매 학기마다 거의 팀 프로젝트 및 그룹 활동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전공 필수 대부분의 과목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적이고, 특히 스포츠 산업에 입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스포츠에 대한 열정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좋고, 스포츠 실습, 평소에 운동하는 걸 좋아하시거나 참여 경험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포츠 산업 현장의 실무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때문에 경영,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수적이며, 실무 경험을 통해서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킬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과에도 글쓰산 국내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7+1 그리고 교환학생 또한 글쓰산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국외교류 학점 인정 내규가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넉넉한 편인데요. 보시면은 개설대학 학과 제한 여부에서도 제한이 없고 본교에는 개설되지 않았지만 전공 관련 내용이기만 하면 다른 학교에 가서 교환학생을 진행할 수 있는 인정 내규가 있고 그 전공 인정 과목 리스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널널한 편이어서 국내 교류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쓰산의 경우 이제 협약을 많이 맺고 있는 미국을 선택을 하고 있고 저는 다음 학기에 네덜란드로 교환학생을 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랑 이제 재훈 멘토가 2차 멘토링을 같이 진행했는데 학과 설명 그리고 기타 정보 공유 두 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 설명에서는 저희 글쓰산 멘토링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국금하고 경제학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진행하고 조금 더 글쓰산 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 그리고 수업 꿀팁, 교수님 공략법 같은 거를 좀 공유를 해줬고요. 기타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분의 교수님 수업을 2년, 3년 동안 들으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과 후배들한테 전해주는 교수님들별 공략 방법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험 대비 꿀팁이나 스터디 장소 추천 이런 것까지 함께 진행을 했고요. 학부 생활에 대해서도 글쓰산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되어서 마케팅이나 이벤트 같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수업들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벤트 수업 때 어떤 대회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강 편람이나 종정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학점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놓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내용도 공지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내 및 대외 활동은 앞에서 태훈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PPT를 만들어서 박성희 교수님, 트롤랑 교수님, 이승필 교수님, 김남수 교수님 이렇게 나눠서 교수님별로 공략법을 나름이나 공유하고자 하였고요. 공통 공부 꿀팁이나 수강 편람 활용, 그리고 교양 수업 추천 같은 것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전반적인 피드백으로는 첫 번째 과 소개 기회입니다. 저희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과에서 어쨌든 대표자로서 저희 학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멘티들에게 전공을 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도 뿌듯하고 그런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로드맵을 잡아 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약간 보완 및 피드백을 하자면 활발한 상호작용입니다. 멘티들도 아무래도 아직 본인이 학과를 딱 확정짓지 못한 경우도 많고 처음 만난 선배들하고 좀 어색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궁금한 걸 물어보고 학과에 대해서 뭔가 꿀팁이나 이런 걸 좀 더 활발하게 공유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저희가 준비해 가는 내용들에는 전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멘티들이 직접 원하는 내용이 뭔지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어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적 멘토링입니다. 이제 멘토링이 이렇게 단발성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도 장기적으로 자전 학생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물론 멘티가 서로 전할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이지만 이제 이 멘토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추후에도 뭔가 실제로 글쓰산에 들어왔을 때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연락을 하거나 해서 더 장기적인 인연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공설계 선배 멘토링 결과 공유에 발표를 맡게 된 화학과 본전공 이윤서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한국외국어대학교 본전공 화학과 2, 3학번으로 지금 재학 중이고 부전공으로 생명공학과 그리고 화학과 교직이수를 하고 있는데 교직 쪽으로 나아갈 생각은 없고 교수나 다른 쪽으로 나아갈 생각이 있어서 뭔가 하나 더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교직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멘토링 첫 번째 활동 1주차에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내가 어떤 과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그리고 화학과, 생명공학과, 교직이수를 하고 있는 제가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2주차 활동에서는 카페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제가 화학과에서 이제 수강을 하고 있는 다양한 과목들에 대해서 뭐 PDF를 공유한다던가 혹은 PPT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멘토링 활동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교수님을 어떻게 컨택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겨울방학에 생명공학과에서 그 바이러스 랩실에서 잠깐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였는데 일단 여기서 뭐 화학과나 혹은 생명공학과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과를 원하는 학생들도 분명 이런 기회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 컨택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교수님의 논문을 꼭 읽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원하는 지금 교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추후에 어떠한 실험을 하고 싶은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런 내용을 연관을 지어서 메일을 드리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추후에 교수님 랩실에도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간단하게 화학과랑 생명공학과 먼저 필수 교과목을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일반 화학 및 실험 1, 2가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고 유기화학 실험 1이 2학년 1학기 때 분석화학 실험이 2학년 2학기 그리고 물리화학 실험이 3학년 1학기 무기화학 실험이 3학년 2학기 그리고 생화학 실험이 4학년 2학기에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터 발표 혹은 논문을 읽어서 발표를 하는 두 가지 발표가 있어서 그 전공 설계 캡스톤의 과목이 4학년 1학기 혹은 4학년 2학기에 수강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필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만약에 화학과를 생각 중이시라면 4학년 안에 좀 실험 수업은 끝내놓는 게 좋기 때문에 무기화학 실험이랑 생화학 실험을 같이 수강하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과는 부전공인데 일단 일반 생물학 1, 2, 일반 미생물학 1, 2, 생명공학 실험 1, 2, 그리고 고급 생명공학 실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 발표를 하고 그리고 랩실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가져와 봤고요. 이거는 그 바이러스 랩실에서 연구를 할 때 그 스트레이킹 실험을 진행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교직 이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수나 혹은 다른 직종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그 사범대학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해서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교육 실습, 교육 봉사는 꼭 필수로 하셔야 되는 과목이고 쉽게 생각하시면 교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이해나 특수교육의 이해와 같은 좀 교직스러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교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과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떠한 직종으로 빠지게 되냐라는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교수는 아직 뭐 못 봤고요. 그 생명공학과에는 그 재학 중이셨던 교수님이 실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로 임용되셨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그리고 품질겸사, 연구원이랑 품질겸사가 조금 다른 느낌인데 R&D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실험을 하고 제작을 해보는 과정인 거고 품질겸사, QC, Q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부에서 내려오면 내가 그 검사를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그리고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으로 빠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약회사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 17학번 선배 중에 뭐 한림제약에 가셨던 분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화학과랑 생명과학과 혹은 교직이수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내용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전공설계 멘토링 2회차 동안 브릭스 융합전공 멘토링에서 저희가 소개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순서로 저희가 무엇을 목표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에 이어 이 브릭스 전공의 특성을 살려 졸업 후 진로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브릭스의 장단점을 통해 특징을 총정리해보며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저는 남아프리카어 전공 2, 3학번 방지현이고 브릭스 융합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수강하고 있으며 뒷부분을 소개할 장은영 멘토 또한 투어리즘 웰니스 학부를 본전공으로 하면서 브릭스 융합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브릭스 전공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전공 설계 멘토링인 만큼 졸업 후 진로 방향성과 진출 가능 분야, 실질적 취업 전공 생활 준비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브릭스 전공의 강점과 한계를 공유하며 멘티의 학업 계획 및 진로 목표에 맞춘 방향성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브릭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브릭스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렇게 4개의 신흥 경제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넓은 영토, 풍부한 자원, 많은 인구,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브릭스를 이중 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42학점 중 본전공에 따라 다른 트랙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본전공이 상경 계열이라면 언어 트랙, 그렇지 않다면 상경 트랙을 타게 되는데요. 상경 트랙을 타면 경영, 경제, 국통, 국금, GBT 중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언어 트랙의 경우에는 브릭스 국가 중 한 국가를 택하여 언어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어과, 노어과, 인도어과, 중국어과 기초어학 강좌가 가능합니다. 브릭스 전필은 딱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 외에는 개인이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학과 수업을 듣게 되면 먼저 자선 과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브릭스 전공으로 직접 변경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몇몇 학과들의 경우에는 수강 정정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거나 브릭스 과목을 이중 전공으로 신청했을 시 일전공자 우선 수강 과목은 수강할 수 없는 수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각 학과 홈페이지에 학과생 수강 신청 안내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브릭스 융합전공의 경우 이렇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외에도 본인의 트랙에 따라 다른 학과의 수업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펠로우십은 융합전공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 후 브릭스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실질적으로 폐지되어 교환학생 및 7불 제도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브릭스 국가로 파견된 후 전공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졸업 요건은 펠로우십 파견 국가 혹은 브릭스 국가 중 하나를 택하여 작성하며 중국 외교통상학부의 공지사항에 브릭스 졸업 논문 작성 방식이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브릭스 지역 전문가 자격증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입니다. 요구되는 조건으로는 토익 또는 토플 등의 영어 성적과 언어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의 정보화 인증 자격증, 펠로우십 과정과 졸업 논문이 포함됩니다. 다음부터는 브릭스 전공을 졸업했을 때의 진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릭스 전공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요. 첫 번째로 브릭스는 현재 세계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특히 중국과 인도의 엄청난 젊은 인구로 인해 경제 성장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구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내수 시장이 엄청난 잠재력인데요.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소비력이 확대되고 있고 이를 인지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과 인도에 여러 지사를 설립하며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예시로 브릭스 연합이 기존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항하며 신개발은행 및 공동기금을 설립해서 본래 새로운 국제 독자 금융 해지 및 정치 질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게 되면서 주요 석유 수출국은 물론 더 넓은 시장의 흡수를 통해 국제 위상이 강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졸업 후 진로입니다. 브릭스는 경제학사가 나오기 때문에 본전공에 따라서 진출할 수 있는 진로가 다르지만 보통 경제학사를 취득할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학사를 취득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은 금융권의 경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과 투자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펀드 매니저나 투자 분석가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사를 가지고 있다면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에서도 우대해 줄 수 있는데요. 공무원 및 연구기관 공무원, 공기업 사무직 등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기업체에서도 경제학사를 가지고 있을 때 유리한 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기업의 전략 수립, 경영 지원, 마케팅, 해외 사업 등 다양한 부서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전략기획팀, 재무회계팀, 경영지원팀 등 경제적인 분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CPA나 세무사, 보험계리사 같은 시험을 볼 때 경제적인 지식의 시험이 요구되오니 경제학사를 졸업했을 때 우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저희 브릭스를 졸업할 경우 이중전공의 서양어대학 브릭스 전공의 경제학사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경제학과들의 경제학 전공 경제학사, 국제금융학 경제학사 등보다는 메리트가 낮을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브릭스가 무엇인지 물어보거나 본인이 스스로 브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본인이 스펙을 어떻게 채우는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다르니 여러분들이 경제학사를 딴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브릭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스펙을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본전공과 경제학사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대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언어 전공과 경제학사를 엮은다면 보통 해외 취업을 많이 희망하실 건데요. 이때 경제학사를 가지고 있다면 해외 영업이나 해외 마케팅, 외국계 은행이나 외교관에서도 경제 시험이 추가되고요. 국제협력 전문가, 코트라 같은 경우에 취업하기가 유리해집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사와 더불어 브릭스의 경우 국제경제협력 및 정치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국제후 기자, 특정 전문 지역 특파원, 광고홍보 대행사 및 작가 및 기획자가 취업에 유리합니다. 다음 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사가 있다면 전략기획팀이나 신사업개발팀, 자체 창업 등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전공과 경제학사를 엮는다면 특히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 호텔, 여행사, 국제회의 기획자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대외활동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활동 사이트인 링커리어에 접속하여서 본인이 관심 있는 공모전을 탐색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간이 만약 지났다면 다음 기수를 언제 모집하는지도 메모를 해두고 또는 인스타를 많이 팔로우해서 그 관심 있는 공모전이 또는 대외활동이나 서포터즈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리크루팅 기간은 언제인지 상시적으로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관련된 대외활동을 링커리어에서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브릭스 국가 관련된 대외활동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인도협력이나 동북아시지 정부연합 같은 경우에서 대외활동 서포터즈를 뽑거나 최근에 있었던 에이펙 코리아에서 공모전을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코트라나 코이카, 한국무역전시학회 같은 데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으니 링커리어를 상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브릭스를 우대하는 해외 기업 채용 공고인데요. 브릭스 전체적인 것을 우대하는 것이 아닌 특정 국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한한 채용이지만 앞으로는 브릭스 국가를 더 우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우선 이렇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현대종합이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인도 지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인도어과를 전공하거나 인도의 전공자인 경우를 더 우대하고요. 브라질에도 최근 한국 기업들의 법인이 많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브릭스를 선택해서 브라질 전공자가 된다면 이런 해외 기업 채용에 더 우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릭스의 장단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브릭스의 장점으로는 이중전공 신청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중전공을 신청할 때 성적이 낮아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후 빡센 경제 공부 없이도 경제학사를 취득을 가능한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릭스는 경제학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학과처럼 42학점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경제학사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경제 과목 일부와 경영 과목 일부에 관심이 있다면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한데요. 즉 다양한 과목을 수강 가능합니다. 이후 신흥 경제국가 국제 정세 이해가 향상되고 다양한 국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네 국가를 모두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면 교환학생을 갈 때 브릭스 국가 중 아무거나 진출을 한다면 학점이 무조건 인정이 되고요. 성적 인정이 다른 학과에 비해 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서울 캠퍼스에서 학교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릭스의 단점도 충분히 존재를 하는데요. 브릭스 국가들과 상경 수업을 42학점 풀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전공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릭스 전공만 42학점을 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경제 수업만 42학점 풀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공자들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브릭스 과목의 경우 TO에 비해 브릭스 수강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브릭스 과목의 수강 제한이 80명이라면 브릭스 전공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상경 과목의 경우 자선으로 수강 신청하게 되어 수강표 짜기가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자선으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학과,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수강을 신청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남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서 미리 시간표를 짜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브릭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설명을 해야 되고 이 브릭스에 대한 스펙을 알차게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통비나 시간 문제에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주로 한 질의 내용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자유전공 학생은 브릭스를 본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에는 브릭스를 본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담 교수 면담이나 학생 자치 활동, 학회 및 동아리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브릭스는 이중전공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펠로우십을 진행하려면 현재 펠로우십 자체는 없어졌고 국제교류처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및 칠프리를 브릭스 국가 중에서 아무거나 파견을 하게 되시면 펠로우십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는 브릭스 전공 학점을 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멘토링을 하면서 찍은 활동 사진인데요. 1차 시에 다 같이 간식비를 통해 간식을 구매해서 먹고 2차 시에는 개인별 상담이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채웠습니다. 이상으로 전공선교 멘토링 브릭스 융합전공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